지금은 살짝 피로도에 의한 조정이고 27년, 28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때부터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분이십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상승할 아파트, 하락할 아파트로 돌아오신 제이크 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 비해 선방했던 서초구와 용산구마저도 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집값의 하락세가 네. 좀 가속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제가 보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은 거의 사상 최저치를 향해 다가가고 있거든요. 거의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 뭐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매수자 우위다, 매도자 우위다 이런 거를 이제 KB 부동산에서 지표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매도세가 강한지 아니면 매수세가 강한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건데 그 시장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건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거의 사상 최저치다. 사상 최저치인가요? 네, 거래량을 보더라도 아직 뭐 완전 사상 최저치까지 다 도달하진 않았는데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한 10년, 20년 데이터로 봤을 때 가장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매매나 전세에도 이제 수도권 전국적으로 좀 빠지는 지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기조일까요? 아니면 수도권에만 좀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분위기일까요? 전국적으로 좀 빠지는데 그 빠지는 그 퍼센테이지가 수도권이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뭐 대전, 세종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같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죠. 훨씬 다른 지방보다는 더 많이 상승을 했어가지고 아마 뭐 예를 들면 지방이 10에서 20% 정도 빠진다면 수도권은 한 30-40% 정도 빠지는 급매물이 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야, 30에서 40% 정도면 정말 급매물 아닌가요? 네네네. 그 정도는 많지 않죠, 사실. 뭐, 한 10%, 20% 정도가 이제 보통 수준이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한두 건씩 이제 그렇게 거래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럼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년까지 이제 좀 그런 시장을 좀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동성이 확 엄청 빠른 속도로 늘었다가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도 엄청나게 빨리 인상하고 있죠. 그냥 몇 개월 만에 그냥 뭐 1%씩 올리고 막 그런 올라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이제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랑 그다음에 그 여태까지 이제 막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다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전세가 대비 매매가를 저는 이제 많이 보는데 그 지표를 봤을 때도 뭐 서울 수도권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그 많이 상승한 거에 대한 약간 피로도,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이제 이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이자가 2배씩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담감으로 이제 적응하는 시기가 이제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분위기가 다운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근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제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는 페드에서도 이제 금리 올해까지는 올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내리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사실은 공급적인 측면은 지금 뭐 일시적으로 뭐 인천이 많고 뭐 대구가 많고 하지만 뭐 1, 2년 뒤부터는 또 다시 공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그래서 저는 1, 2년 뒤는 금리 인하랑 그다음에 공급 감소까지 해가지고 또 다시 두 개의 이제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 여력 차트도 제가 이제 많이 보는데 이게 전세가 대비 매매가인데 그것도 한 3분의 1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봤을 때 올해까지는 힘들겠지만 한 1, 2년 내로는 다시 반등할 기회가 오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전세가, 매매가 이 기준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세가랑 매매가의 기준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가를 좀 기준점으로 보고 전세라는 지표는 속일 수가 없는 지표거든요. 이게 실제로 실수요에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또 뭐 대출 금리가 올라도 바로 적용이 되죠. 뭐 전세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이제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지표고, 이제 매매가는 이제 거품이 찼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전세가를 기준으로 보고, 이 전세가라고 하면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얼마나 올랐냐, 전세가 대비 얼마나 매매가가 떨어졌냐, 이런 거를 이제 지표를 삼아서 보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아니라 전세가가 이만큼 오르렀을 때 매매가는 얼마나 올랐냐, 또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걸 본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전세가 오르는 것만큼 매매가 오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20년 데이터를 봤을 때 네.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보다 떨어질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 지수 자체가 전세 지수보다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올라간 상태이고 많이 상승을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요게 좀 이제 꼬리를 매매가부터 이제 꼬리를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전세 지수랑 매매 지수가 좀 이제 붙으면 붙을수록 좀 거품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자면 3기 신도시 대량 공급이 났을 때 네. 이제 부동산 하락장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실제 분위기는 올해부터 하락장으로 좀 돌아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분위기가 냉랭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의 하락장은 이례적인 것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하락장이라고 이제 말하기보다 네. 사실 좀 조정장이다. 좀 심한 조정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 네. 뭐 1, 2년 뒤에는 뭐 금리 인하랑 공급 감소가 하면서 다시 한번 불꽃을 튀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한 이유로 대세 하락장이 되려면 최소 뭐 한 2, 3년에서 5년 이상 하락이 지속되는 걸 이제 저는 이제 대세 하락장이 네.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예측하고 있는 대세 하락장은 3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변함없고요. 지금은 살짝, 피로도에 의한 조정이고, 한 1, 2년 내에 다시 반등이 올 거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가 언제 실제로 입주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27년, 28년 이렇게, 네. 보고 있죠. 그때쯤에는, 전체적인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서, 수도권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좀, 그때부터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이크 차님께서 생각하실 때 3기 신도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입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여겨지시나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다들 2026년, 27년 정도에 입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회의적인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 27년, 28년으로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뭐 토지 보상부터 해가지고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좀 더 미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지금 예측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양이 되면 분양 물량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분양이 됐을 때만 보더라도 3년 전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네네. 전에 본다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공급이 된다라는 네. 지표를 떴을 때 3년 뒤에 정도의 그런 계측 지표를 봤을 때 네. 그걸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월보에 나오셨을 때 장단기 금리 차가 3개월 이상 역전이 되면 경제 위기, 부동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최근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22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경제 지표가 한 10가지 정도 네.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관련된 지표이고, 금리 관련된 지표가 뭐 첫 번째로 장단기 금리 차를 많이 보죠. 그래서 그걸 보는 이유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경제 위기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뭐 한 가지 지표만 보진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섰고, 혹시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이 됐을 때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은 장기채가 있고 단기채가 있는데 2년짜리가 있고 이제 10년짜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보통 10년짜리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예금을 하고 네. 안정적이게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2년짜리가 더 높아진다는 소리죠. 역전이 된다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무슨 심리냐면은 장기적으로 10년짜리 안 넣고 2년짜리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10년짜리로 넣는 게 이제 더 안정적이고 이제 더 오래 넣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주는데, 근데 2년짜리로 이제 옮겨간다는 거죠. 왜냐면 네. 한 3년 뒤에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네. 장기에서 단기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거죠.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뭐 부동산이라기보다 금융 경제 위기 지표로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금융시장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로 이제 돈을 빼고 있다. 좀 장기 쪽에서 단기 쪽으로 빼고 있다. 이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기 쪽으로 빼게 됐을 때 진짜 부동산이나 경제 쪽에서 위기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위기가 이제 그렇게 빼는 이유가 사실 금리가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 금리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예전에 명목 금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그냥 보고 있는 금리입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을 가미한 게 이제 실질 금리인데, 그러니까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게 이제 실질 금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냥 명목 금리가 올라도 인플레이션율이 높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 마이너스를 뚫고 이제 플러스로 올라오고 있죠. 실제 제가 느끼는 체감도 마이너스일 때는 사실은 뭐 이자를 내도 사실 뭐 그렇게 부담되지 않았는데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부담이 많이 되죠. 맞아요. 네. 이자가 이제 확실히 2배가 되고. 네. 근데 이제 금융 참여자들은 그런 이자 부담도 있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좀 혁신적인 기업이나 아니면 좀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겠죠. 왜냐면 금리가 높아지면 그냥 내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3% 정도만 꾸준히 낼 수 있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리스크 있는 자산에서 안정 자산으로 옮기기 때문에 네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돈의 이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나 뭐 부동산이 리스크 자산이라고 하면 리스크 자산일 수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점점 안정적인 곳으로 간다는 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지표들도 있을까요? 사실 뭐 좀 좋은 지표들을 말씀드리면 실업률, 그다음에 고용률, 뭐 PMI 제조업 지수도 좀 꺾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소비 수출 지표는 지금 금리 환율보다는 그래도 나름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좀 꺾이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좀 좋은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총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10가지 지표를 점수화를 해요. 네. 점수화를 이제 매달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100점 만점에서 지금 현재는 53점 정도입니다. 53점이요? 몇 점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50점이 기준입니다. 3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아. 네.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항목 가지고 점수를 줄 텐데 네.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봐야 된다면 좀 어떤 지표를 좀 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10가지 지표를 사실 네. 그 10가지 중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지표다고 하면은 금리에 또 4가지가 있고. 실질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비중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딸려있냐에 따라 비중이 다 다른데, 뭐 1번 지표는 빅스 지표도 있고, 2번은 뭐. 빅스 지표라면 위기 지표인가요? 변동성 지표입니다. 아, 그런 거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많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OECD 관련된 OECD 선행 지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꺾이고 있는 게 보이고,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 엄청 하락을 했다가 급상승을 했다가 OECD 경기 선행 지표가 이제 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지표고, 뭐 세 번째 지표 뭐 IMF나 뭐 이런 데 발표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일부러 모든 지표를 다 보거든요. 어느 한 가지만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장단기 금리 차만 그것만 보고 경제 위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를 정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군요. 예, 맞습니다. 다 중요한 거고. 예, 워낙 경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글도 자주 써주시잖아요. 제 기자님. 블로그도 있고 저희 카페에도 올려주시고 있으니까 그 글들 좀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집값을 하락할 때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게 인구수 감소예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2분기 출생아가 첫 6만 명 이하로 됐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게 되면, 그리고 또 정책대로 250만 호가 공급이 되게 되면 실제로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빅데이터로 이제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공급 250만 호는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250만 호가 됐든 뭐 몇 호가 됐든 계속 공급 물량을 체크하시면 그거는 대응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수요 같은 경우는, 인구수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감소되는 지역을 빼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인구수가 증가하는 도시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수도권, 그 다음에 우리 지방에 가더라도 천안, 아산, 청주, 그다음에 뭐 전주, 뭐 원주 이런 데는 세종 이런 데는 다 지금 인구수가 증가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구수 증가하는 지역들을 투자를 하시면 인구수 감소하는 게 싫다. 그럼 이제 인구수 증가하는 도시들만 보시고 거기서 이제 사이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구수를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 그런 지역들의 특색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있죠. 그래서 인구수 증가하는 도시들은 일단 일자리가 많이 있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요? 예, 뭐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삼성이 있고 청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나 LG 화학 뭐 배터리 만든 뭐 그런 데도 있고요. 그 외에 수도권은 워낙 직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방 인구수가 감소하는 게 결국은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도시들을 보면 수도권에 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어떻게 보면 확장되는 개념인 거죠. 천안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네,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수도권이
수도권은 아니지만 네. 좀 이렇게 수도권과 붙어 있는 도시들이 사실 인구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한 그 그림 우리나라의 지도 같은 게 있는데 2040년까지 인구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예측해서 이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4분의 1로 해서 네. 왼쪽 위에 수도권 쪽에 이쪽만 빨갛습니다. 나머지는 다 파랗고. 아, 동남쪽이 좀 빨갛게 된다고 하는 거면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수도권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인구수가 2040년까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토부에서. 예. 아, 그러면 서울은 제가 네. 알기로는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을까요? 서울은 사실은 공급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 그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사실 밀려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네. 서울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 밀려난다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경기, 인천, 이제 서울을 이제 수도권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 전체로 봐야 되고 그 수도권 전체로 보면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서울 하나의 인구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서울, 경기, 인천까지 수도권 하나로서 계속 보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를 하고 있는지 보는 게 더 맞는 거고 지방에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들은 특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네. 아니면 좋은 일자리가 기존에 있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경기, 인천에선 사실 그 우리가 다 서울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만 딱 보면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 수도권으로 보면 전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넓게 봐야 됩니다. 그럼 금리 다음에 네. 그리고 인구수 다음에 네. 보고 있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정말 이게 지표로서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데이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심리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말씀드린 매수 지수가 이제 거의 최저치고 이제 매매가도 사실 많이 빠지는 지역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네. 발생하기 때문에 심리 지표도 이제 최악이고 이제 거품 지표도 이제 많이 빠졌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하거든요. 왜냐면 그 이유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는 최악이기 때문에 지금 최악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최악이니까 이것보다 더 최악이 봤자 뭐 한 10% 더 빠지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사실 무주택자나 뭐 1주택자 분들한테는 뭐 이것보다 더 최악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더 최악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심리도 안 좋기 때문에 원하는 집 다 볼 수 있고 어느 뭐 좋은 옛날에는 보지도 못했던 뭐 그런 집들을 그냥 다 볼 수 있고 시간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투자로서 뭐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두 시장 모두 접근하기 굉장히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네. 좀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네.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